먼저 어, 정필수 박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추석 연휴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동안 길고 긴 추석 연휴가 매일같이 꿈으로 가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가운데 정말 구름이한 연휴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바다 저자와 대화는 끊임없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갈 길을 잘 가고 있고, 오늘 드디어 191강을 맞았습니다. 에, 이번부터 약간 포맷을 달리 해가지고 그 2주간의 해양 이슈도 한 번씩, 예,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북극 항로의 법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김인영 교수님이 북극 항로 항해를 위한 에서 운송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정현 변호사님과 최규환 선장 등이 이어서 토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사실 우리 북극 항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너무 좀 서둘러서 우리 현황 이슈로 좀 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북극 항로는 우리가 장래에 열어야 할 새로운 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그것을 앞당길 수 있으면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낱낱이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운송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인영 교수님이 주재하시는 북극 항로 준비,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신원수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예, 추석의 긴 연휴 보내시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하러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줌에 들어오니까 우리 권호인 부대표님하고 우리 추기환 선생님하고 시간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자연은 시간이 아주 정확하지요. 자연. 바다도 자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시간을 지킵니다. 근데 인간은 시간하고는 좀 멀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규범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시간도 잘 지켜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부하는 모임에 동료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써서 올렸는데, 추석 연휴 중에 인생 삼락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공부하는 거가 낙이고, 그 다음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고 교류하는 게 낙이고, 그리고 어, 고- 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마음에 평화를 갖고 있으면 내 덕이 높아진 거를 기린다는 그 공자님의 인생 삼락, 그것을 우리 바다 공부 모임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칼럼을 썼는데, 뭐 상세한 얘기는 칼럼에 있으니까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바다 공부하는 이 줌에만 들어올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일단 배움이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바다와 같이 나도 자꾸 수양을 하면서 정확하게 시간도 지키고 나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삼락이 이 안에 바다 공부 모임 안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북극 항로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필수 박사님께서 너무 서둘러서 북극 항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극 항로는 우리에게는 얘기하고 있는 초점이 전부 개발하고 탐사하고 새로운 항로를 열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는데 그런 관점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북극 항로가 중국 중심으로 열리게 되면 한반도를 돌아서 동해로 중북배가 엄청나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 안보의 관점 우리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북극 항로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간의 그 이슈 브리핑을 정문기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합니다. 자, 정 박사님 그 음성이 안 들립니다.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네. 예,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바다 저자의 대화 중에 2주간의 그 물류 이슈 내지는 그 해상 운임 관련한 이슈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기선 그 해상 운임의 대표 지표인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선 운임인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대표 지수인 이제 SCFI가 이번 주가 이제 41주인데 어제 기준으로 10월 10일 기준으로 116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주인 40주에는 그 SCFI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 전주인 위크 39주 차에는 이제 1114포인트여서 4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던 게 이번 주에 약간 반등한 46포인트 반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6개월 내지는 이제 3년치의 그 SCFI 인덱스의 트렌드 추이로 보면 여전히 이제 최저치의 운임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전주 대비해서는 이제 4% 정도 상승한 46포인트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15주 기준으로 보면 26주부터 이번 주인 41주까지 1861포인트에서 1160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하락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정기선 해상운임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신문에서 발표됐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상운임에 5주 만에 반등을 했다. 그래서 SCFI가 1160.42포인트로 상승 전환했다는 얘기고요. 전 노선에서 이제 일제히 올랐고 그 중국의 국경절 이후에 선복 회복이라든지 큰 이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요인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여전히 물동량 수요 부분이 둔화된 부분, 그다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부담이 남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전 노선에서 항로에서 그 운임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주 서안 노선은 뭐 전주 대비 8달러, 8불 상승했고 미주 동안 쪽에 뉴욕 뉴저지 쪽은 67달러, 2.8%가 상승한 것으로 금주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등을 이제 해운업계에서는 단기 조정 이후에 기술적 회복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에 선적 재개 수요하고 일부 화주의 긴급 운송 물량이 운임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의 그 고관세 정책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반등폭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물량이 연휴 이후에 이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북미 유럽 노선의 물동량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 부분은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공급 물량 부분은 예,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 향후에도 신조선들의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운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위크 39주 9월 26일 기준으로 1114포인트를 기록한 부분은 2023년 12월 초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항만 수수료 경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상 운임의 상승 분위기를 감지한다는 이제 기사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또 하락 부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잠깐의 이제 반등 부분은 이제 국경절 이후에 일시적 수요 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운임이 조정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과잉 공급하고 불확실한 수요 회복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놓여 있는 게 이제 해상 운임 시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크 39주차에 발표됐던 이제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1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북유럽 세 자릿수로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 기사는 미국의 이제 선박 입항료 부과 부분, 해운업계의 10월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물동량이 감소한 부분, 운임 추락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이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바뀌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급락에 시달리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추가 악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진공은 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연평균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 인동량이나 폐선량을 고려한 실질 선박 공급량은 28년까지 평균 5%대로 예상이 돼서 공급 과잉 기조가 최소 이제 4, 5년은 지속될 거로 얘기를 분석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산 선박 입항료 수수료 부과는 글로벌 이제 해운 시황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국발 그 관세 폭탄에 해운 조선 시장의 전망이 먹구름이다 하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시장이 북미, 유럽 운임들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해운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 수요 줄고 신조선 인도가 대거 이루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가시밭길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수요 부진의 시황 개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영향에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폭 둔화한 상황에서 이제 공급 부분에 신조선 인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시황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기선 컨테이너우님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기 박사님 아주 그 유용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쭉 이어서 시황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은, 그리고 여기에 유럽 얘기를 조금만 얹으면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현 교수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제남이라고 곡부 공자님 고향 가까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산동 어, 사범대학에 와서 좀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북극항로 관련된 걸 좀 오늘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문기 박사님 좀 시황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또 유용하다고 다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정필수 박사님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할 걸 이렇게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됐나요? 공유됐죠? 화면 공유 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죠? 예, 예. 네. 잠깐만요. 그 175하고 176호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그 주제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북극 항로 대러 제재, 두 번째는 안전항 의무, 그다음에 세 번째 중국 제재 회피, 네 번째 독도의 가치입니다. 요 주간 브리핑은 우리 단톡에 우리 최선우 연구원이 매주마다 이제 올려드려서 본문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상법 연구센터에 1호서부터 175호까지 쭉 그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또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또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북극 항로 이 대러 제재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북극 항로 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북극을 항해하게 되면은 그 북극에 이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러시아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도순사를 태우라든지 또는 에스코트 선박을 앞세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지금 생각했는데 그 뒤에 그쪽에서 비용을 지급하라고 했을 때 비용을 그러면 로자톰이라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로자톰이 했을 때 그 로자톰이 대북 아니 제재의 생션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미국하고 유럽의 제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현 상황에서 북극 항로 개척을 하려면은 이게 그 도수사를 또는 에스코트 선박을 앞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주제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안전항 의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 개척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전기 용선자나 항해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로부터 이제 배를 빌려 가지고 그 운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선장에게 어느 항구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짐을 실으세요, 짐을 내리세요 이렇게 지시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구가 세이프 포트 안전항이 아니다. 이런 배가 자초를 해버렸다.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다음에 부두가 또 너무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가 어그라운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손해를 그 선박 소유자가 전기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과실 책임으로 전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는 이제 그 안전항 의무가 용선자에게 있다.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북극에 한 20개 정도 이제 항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항구에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선자가 지시를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전항 의무 문제가 많이 다루어질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안전항 의무를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중국 제재 요 회피는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0월 중순부터입니까 이제 그 제재가 그 수수료 부과가 본격화 이제 되게 되는데 중국에서 건조된 배 또는 중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에 많이 있는 리스 회사들이 소유자니까 리스 회사가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리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선박회사, 즉 배를 빌려가는 용선자의 선박인데 자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제 획득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야, 그 괜히 저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비용만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원래대로 그 실제 소유자, 즉 여기서 말하는 용선자가 배를 소유권도 가지고 가라. 그 대신에 우리는 저당권자로서 담보만 취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당국에다가 그런 허가를 득하려는 이제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G 캡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시사점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그 다른 뭐 국내 전문지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급 연구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좋은 기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도의 가치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한 박찬홍 박사님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이제 섬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암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도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 1982년 유엔 해양법 그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대시를 못했는데 그때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뭐 우물 같은 게 독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어,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0 176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6일 날 한 건데요. 깨끗하게 잘 나왔죠? 네, 이게 젠스 파크라고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작성한 두 페이지를 주면서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
요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한다. 간단하게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 AI가 만든 겁니다. 여기는 이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해안 참치 이제 상품화의 길입니다. 그 한 2달 전에 그 신문이나 좀 TV에 이제 크게 많이 언급이 이제 된 건데 동해안에 참치가 이제 많이 났는데 그 참치를 막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화면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쿼타 그 이제 보호 어종이기 때문에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오버됐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이제 버리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참치란 게 그렇더라고요. 바로 잡자마자 뭐 영하 50도로 급냉을 시켜야 그 참치가 그 선도도 유지하고 고급으로 그 팔리게 된답니다. 지금 동해안에 나는 참치는 이제 정치망이라는 그 어장에 그 고기가 들게 됩니다. 근데 동해안에 그 정치망 어장은 참치가 원래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치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10분, 20분 내에 그런 상품화를 시키는 냉동 장치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참치 사건 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영덕에서 하이브리드 이제 아이스라고 얼음 자체가 영하 2도, 마이너스 2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참치를 잡아오면은 그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 하이브리드 아이스에다가 참치를 넣으면 참치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도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도까지 유지했다가 이제 바로 그 업한장으로 싣고 와서 업한장에서 또 이제 그 조금 마이너스 20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가는 걸로 그런 이제 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쿼타만 많이 확보되면은 동해안에 참치가 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식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제 고급 상품화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여기다 이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머스크 용선 선박 탈탄소 개제 법적금입니다. 이건 이제 머스크가 한 그 전기 용선에 있는 배가 500척 정도 이제 되나 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제 개조를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고 그 뒤에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리트로핏을 하게 되면 모두가 선주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연료율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게 기관이 바꿔진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헐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박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머스크가 선박 소유자와 이제 합의를 해서 반반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용선자가 조금 장기 운송돼 있을 때 그런 그 탈탄소 관련된 비용을 분담해주는 계약이 체결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그 북극 항로 사용에 대한 MSC와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 MSC는 그 더 이상 북극 항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뭐 환경보호 그리고 안전상 그리고 이제 상업성도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대었는데 그 중국의 시레전드사는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송 특급 컨테이너 운송을 하려고 지금 배를 띄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MSC하고 중국의 조그만 선사하고 입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다. 요 내용에 보면은 그 전기선사들이 북극 항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나이키와 같은 이제 화주들과 같이 그 맹세를 한 그런 이제 협정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그다음에 하팍로이드, MSC, CMA, CGM이 그런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동서항로 컨테이너 결항 현황인데요. 그 이제 아까 정문기 박사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그 공급이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배들을 어느 날 출항하겠다고 뭐 했습니다마는 이제 결항을 많이 시켰는데 그 결항이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LNG 연료 공급 서비스 관련 요 당사자입니다. 요 이제 조금 전문적인데 좀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뭐 그 시간이 없는데 그 보니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한국 남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 체결의 내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를 남동 발전의 화물을 운송해주는 LNG 선박에다가 운반 선박에다가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MOU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를 공급을 해주는 거 십터쉽으로 어디에다가 해주냐면은 남부 발전의 그 운송 선박들, LNG 운송 선박들. 그러니까 남부 발전하고 지금 H라인하고 이런 LNG 운송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H라인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가 이제 벙커링 계약이 체결돼야 맞는데 이 MOU를 남부 발전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렇게 조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전용성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H라인 이런 데다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원가 보전 이제 그 전용성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온 비용을 이제 원가를 다 계산을 해주니까 이제 남부 발전이 그런 원가를 다 계산해 주니까 이제 남부 발전이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이상 브리핑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그 김용 교수가 북극항로 항해의 해상법상 쟁점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의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Q&A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그 화면 만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그 북극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북극해의 면적이 대략 한 남한의 14배 정도, 14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태평양이 1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국이 8개국이 있는데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 당사국이고 북극해의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옵서버 국가가 13개 국가가 있는데 아시아가 5개국, 서방 국가가 8개국입니다. 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유럽 쪽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회원국 8개국, 옵서버 국가 13개국, 그 다음에 거기에 옵서버 단체가 있는데 EU가 있고 IMO가 있고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있고요. 세계 기상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WMO. 이런 거를 베이스에 두시고 우리 김 교수님 북극 항로의 항해상의 쟁점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